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뭐 드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야, 10월달에 신촌에서 뭐 재밌는 거 한다며. 그 개쩐다는 페스티벌. 맞아요. 페스티벌 3. 2014 페스티벌 3. 그게 뭡니까? 뮤지션들 18팀이 펼치는 뮤직 페스티벌. 언제? 어디서? 10월 25일 토요일.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오후 3시부터 하루 종일. 노래만 하는 거야? 아니요, 거리 퍼포먼스랑 만화가들의 캐리커처 아트마켓도 열린대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사람들 다 모여. 제목이 뭐라고요? 2014 페스티벌 3 많이 놀러오세요. 임승수의 좌변기.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경제는 확실하게 책임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혹시 루머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고요.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루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은 원래부터 재정 적자를 안고서 태어난 나라이기도 했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달러를 발행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체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특히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적자가 심화된다. 레이거노믹스로 상징되는 80년대 그리고 아들과 아비가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았을 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IS 때 IMF 또 이명박근혜 정권 오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죠. 심화되고 있다는 표현은 그냥 학술 용어고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뭐 그런 건데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정희 정부 재벌과 한 배에 타다라는 제목으로 임승수 선생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들은 정보가 맞는 겁니까? 예, 저도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겨서 이렇게 따져본 적은 없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막가파식으로 그냥 미래를 묻지마식으로 막 예산을 운영해서, 네. 나중에 후폭풍이 더 많이 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 이후에 들어서는 좀 다른 성격의 정권들은 뒷감당하느라고 그러게요. 골머리 앓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겨우 뒷감당 해놓으면 다시 나타나갖고 말아먹고 예? 예. 뭐 이런 건데 사실 그 부담은 또 다 국민들한테 가는 거고요. 근데 이놈의 이미지라는 것, 예. 선전이라는 것, 정치인들의 거짓말은 뻔하다고 하지만 예. 너무도 뻔뻔스럽게 자기들이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니까 빚잔치로 사실은 다 하는 건데. 그렇죠. 예, 아이고 저번 주에 제가 못 나와가지고 여러분 많이 좀 섭섭하셨죠? 네, 그럼요. 예, 저는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요?
저번에 너무 이 강연을 매주 준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네. 똥줄 타는 느낌으로 하다가, 네. 한 주의 그 휴식이 이렇게 꿀맛 같을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지금 매주 방송이요. 너무 치약자내듯이 하고 있어요. 하긴, 돔구장 말이죠. 예. 돔구장이 완성이 되면은 야구에서, 예. 아무리 비바람에 몰아치도 우천 연기가 없으니까, 예. 관중은 좋겠지만, 선수들은 한편으로는 죽어나가는군요. 예, 좀 4, 5월 달에 열심히 달리다가 장마철에 좀 잠시 쉬고 그렇죠. 체력 안 배워갖고 가는 건데 맞아. 예,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예. 아무튼 한 달에 한 번씩 예. 쉴 수 있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예. 월요일 스포츠당이었고요. 이번 예. 달에는 임승수 씨의 자변기였습니다. 예.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제목이 이제 이렇게 잡아봤어요. 박정희 정부 재벌과 한 배에 타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지금 이제 재벌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이제 재벌이 경제에 있어서 한 성과도 있겠으나,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나타나는 모든 이 빈부격차라든지 사회 문제들의 핵심에 재벌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이 사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재벌 문제를 연구하면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이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제 1960년 4월 19일에 4.19 민중 항쟁이 일어난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제 민주화의 분위기가 많이 올라오고 나서 당연히 경제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부패한 자유당 정부에 이렇게 알랑방구 끼고 나참하고 뇌물 바쳐가지고 네. 재선이 불어난 그 부자들에 대해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굉장히 강했어요. 네. 뭐 이제 기업과 공무원, 군인, 학원계 그들은 안 썩은 것이 없으니까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무척 강했는데요. 네네. 이제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이제 박정희 군사정부도 당연히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자신들이 이제 갖고 있지 못하니까 네. 그런 여론의 향배에 더 이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 이후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았던 1961년 5월 29일에 네네. 이제 동아일보 조간신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제가 이거 동아일보 요즘에 보니까 네이버에 뉴스 라이브러리 서비스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게 보면 이제 옛날 신문까지 다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연구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직접 찾아봤어요, 동아일보를. 그랬더니. 제가 읽어볼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28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28일 상호 부정축제 처리 기본 요강에 의하여 경제계 및 관계 전 군인 등 29명을 구속기로 결정. 이날 정오 현재 그중 26명의 구속을 집행하였다. 동 대상자는 경제계인 42명, 관계 12명, 전 군인 5명인데 이 중 일본에 있는 유태하와 백남일, 안정근 등 3명은 미체포, 방금 지명수배 중에 있다. 이날 현재 구속된 자와 미체포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속, 경제계, 이병철, 제일제당, 제일모직, 효성물산, 근영물산, 삼성물산, 이정량, 대한양회, 개풍상사, 호양산업. 이정림입니까? 네. 림입니다. 예. 정재호, 3호 방직, 3호 무역, 조선방직, 설경동, 대한산업, 대한전선, 대한방직, 대동제당, 남궁련, 극동해운, 이용범, 극동연료, 대동공업, 조성철, 중앙산업, 이양구, 동양세멘트, 함창희, 동인산업, 최태섭, 한국유리, 동화산업, 박흥식, 화신산업. 예. 관계, 후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이제 경제계에는 11명의, 그 당시 이 사람들이 1등부터 11등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재계에서. 최고 부자는 이병철 씨고, 네.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이 당시 이제 삼성의 창업자이자 부정축제자 명단 중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이병철 씨가 이 신문 보도를 마침 일본에 있었거든요. 이분도 일본 도쿄에서 접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이병철 씨의 자서전인 호암자전도 좀 구해서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병철 씨가 당시 느꼈던 느낌을 이렇게 쓰고 있더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군사혁명이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으셨습니까? 동승했던 친지가 골프를 중지하자고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차를 몰게 했다.
사회의 변혁이 있더라도 미군이 주도하고 있는 한 적화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도리어 전국이 안정될지 모른다. 중략, 서울 발신의 뉴스에 의하면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혁명 공약이 있어 우선 안도는 했다. 그러나 군사혁명이라는 비상수단에 의한 변혁에는 반드시 큰 사회적 진통이 수반될 것이고 부정축제 처리의 후유증을 간신히 탈피하려던 기업활동이 다시금 타격을 입게 될 것이 염려스러웠다. 중략, 5월 29일에는 경제인 11명이 부정축제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구속된 사람 중 한 사람이 부정축제의 1호는, 제1호는 도쿄에 있는데 우리들 쪼무레기만 체포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 옥중에서 불평했다는 말이 전해졌다. 지난번에 이승만 시대에 그런 그 경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때는 그야말로 부정부패는 그때는 기본이죠.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걸로만 치부를 할 수 있는. 그걸로만 치부를 할 수 있었던. 그 미군정과 결탁했거나 이승만 정권에 결탁하지 않았으면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싼 자금을 얻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최 1호가 이제 당시 이제 이병철 씨였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1950년대 완전 풍미했죠. 5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후세대가 풍미를 하고 있는데. 그 저번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300산업을 주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설탕과 밀가루, 면방직. 그 이분이 또 굉장했어요. 그 당시 이제 모든 민간 시중은행의 주식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청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러니까 돈병철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제가 어디서 임의로 조사한 게 아니라 본인이 호암자전에서 자기가 절반 가지고 있었다고 실토했어요. 이렇게 금융과 산업 양쪽에서 최고 자산가가 바로 돈병철 씨였는데 이 군사정부 측이 계속 회유와 압박을 넣은 거예요. 빨리 귀국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6월 26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게 여기에는 이 원고에는 안 써놨지만 그 이제 이병철 씨가 타고 오는 그 비행기가 딱 도착하자마자 군인이 찝차를 딱 타고 대기 중이었대요. 그래서 이병철 씨 나오라고 딱 태워가지고 처음엔 이병철 씨 자기 깜빵 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깜빵은 안 가고 그 명동에 있는 메트로 호텔에 이제 구금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튿날인 27일에 쿠데타의 실세였던 박정희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철 씨의 그 자서전인 호암자전에 그 박정희 씨와의 어떤 그 면담 상황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건 좀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경우만 하더라도 탈세했다고 부정축제자로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수익을 훨씬 넘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전시 비상사태 하에 세제 그대로입니다. 이런 세법 하에서 세율 그대로 세금을 납부한 기업은 아마 도산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도산을 모면한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박 부의장 박정희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액수로 보아 1위에서 11위 안에 드는 사람만이 지금 부정축제자로 구속되어 있지만 12위 이하의 기업인도 수천 수만 명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은 조건 하에서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들도 모두 11위 이내에 들려고 했으나 역량이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혹은 기회가 없어 11위 이내에 들지 못했을 뿐 결코 사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을 그어서 죄의 유모를 가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업가라면 누구나 이윤을 올려 기업을 확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업을 잘 운영하여 그것을 키워온 사람은 누구나 부정축제자로 처벌 대상이 되고 원조 달러나 은행 융자를 배정받아서 그것을 낭비한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의 자유경쟁이라는 자유경제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부정축제자 처벌에 어떠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디까지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처지에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제 호암자전에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야, 그래, 뭐 이병철이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물론 이제 이렇게 뭡니까?
유려하게 얘기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포함 자서전이니까 좀 있어 보이게 네네네. 좀 후에 이제 이렇게 좀 취지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 제대로 내면 기업 못 해먹겠다. 이 얘기고 또 하나는 1위부터 11위까지만 처벌을 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요약하자면 딱 이 두 개 같아요. 하긴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세금 다 냈잖아요. 거긴 그랬다고 그러더만요. 그래도 안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돈이 아까운 거죠. 근데 원래 돈병철 씨가 돈 얼마나 좋아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국가도 남이니까 자기한테는 남한테 돈 주기가 아깝죠. 100원짜리 하나라도.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렇게 이제 기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 인식과 이 대중들의 여론이 참 차이가 난다는 것. 저는 여기서도 그걸 확인했고 이것은 사실 이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이병철과 박정희의 이제 면담이 있은 후에 박정희 정부는 이 구속된 기업인들에게 이 전 재산을 국가에게 반환하겠다는 각서만 쓰면 우선 석방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서를 받아서 석방을 해줬는데 당시 이제 부정 축제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제가 또 신문 기사를 조사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다음과 같았습니다. 5개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선 이제 반환할 재산 목록을 제출케 해가지고 이 제출한 사람은 구속을 즉시 해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반환할 재산이 부정축제처리위원회의 심사 후에 이 판정한 총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내야 될 액수를 초과할 때에는 그 넘는 것은 본인에게 이제 다시 돌려주겠다. 그리고 또 정부는 반환된 재산을 인수하고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반환된 재산을 정부가 인수를 해가지고 국가 재산으로서의 소정의 절차가 완료되면, 그러니까 국유 재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되면 감독관을 임명 파견하는 동시에 그 동 재산의 관리 운영은 재산을 반환한 본인에게 위탁을 한다. 다시 돌려준다는 건데 대신 감시는 붙이겠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떡고물을 뜯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리고 부정축제처리위원회에서 이 결정한 어떤 일정 특정 소정 기간 중에 그 판정한 총액을 납부하였을 때는 이 정부 관리하에 있는 그 동 재산은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럼으로써 부정축제법에 해당하는 일절의 의무는 다 끝내게 되는 거다. 상당한 삥을 뜯을 테니까 그거를 각오해라. 그것만 하면은 다시 예전처럼 예전 맹키로 할 테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 아닐까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뒤에는 뭐 이런저런 내용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좌우당과 이제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이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흐지부지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조치에는 우선 반환한 그 재벌들의 재산을 다 국유 재산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풀어준 다음에 이 재벌들 재산을 모조리 국유화하는 조치는 이제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풀려나고 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계속 부정축제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얼마 뒤인 8월 13일에 이 박정희 군사정부는 부정축제 처리에 관한 공식적인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 내용에 따르면 27명의 기업인에 대해서 총 477억 6천만 원이 아니고 환입니다. 환에 달하는 이 부정축제 처리 확정액을 통고를 했어요. 사실 원래 8월 2일에 1차 결정액이 있었는데 이게 한 총액 831억 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기업인들이 이거는 못 내겠다. 너무 많다. 그래가지고 막 이의를 제기해서 그 이의를 좀 고려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 조정을 한 액수인 겁니다. 뭐 선방했네요. 사실은 이걸 다 뜯겠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밀당이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대한민국 최고 부자인 부정축제자 1위 이병철 씨 같은 경우는 그 471억 환 정도에 해당하는 돈 중에 103억 환, 103억 400환에 달하는 금액을 통보받은 거예요. 역시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1등 부자답죠. 그래가지고 이제 8월 13일에 이 부정축제처리위원회의 이름도 참 이주일 씨였어요. 이분이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이주일 장군인데 원래 이 사람
장군이었습니다. 예. 저도 근데 이름이 참 제가 아는 코미디언 분이랑 똑같아가지고. 예. 저는 이분은 잘 모르고 이름만 잠깐 들어오고 이주일 씨는 옛날부터 많이 봤거든요. 예. 수지큐 막 이런 거부터 해서. 따지냐? 맞아요, 막 그런 거. 그래서 아무튼 그 이주일 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쭉 한 건데 8월 13일에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너희들이 돈을 그 부정 축제한 액수를 이제 내라 하라고 한 그 통고 처분을 받은 금액 중에서 은행 주식의 경우는 이 관련법 부정 축제 처리법에 따라서 국가에 환수했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재벌 소유의 당시 민간은행 예를 들어서 이제 이병철 씨는 이제 은행의 절반 소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막 소유했을 거고 이게 이제 당시 50년대에 있었던 귀속재산 불화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적의 재산 일본 거였다가 그 이제 잠깐 이제 정부가 맡고 있던 은행을 다 민간에 불화했던 그 은행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 박정희 정부가 다 민간은행을 국유화시킨 거예요. 그걸 다시 뺏겠다. 다 뺏은 거예요. 이 부정축제 처리와 관련한 법 중에서 특히 은행 주식과 관련한 내용은 따로 적어놓을 정도로 이제 군사정부가 신경을 썼는데 제가 이제 그 관련 법령 2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축제 처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 11조 제 1항에 보면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건 어떤 자들이냐면 이제 부정축제한 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부정축제자들에 대하여는 그 재산의 매매 당시의 정상가액과 매매 가액과의 차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들이 실제 정상가액보다 훨씬 후려쳐 이득을 취했다는 거죠. 이 차액 또는 점유기간 중 지불 또는 체불한 차임액, 빌렸을 때 그 체불하고 돈 주지 않은 그 차임액과 정상 차임액과의 차액 및 권리의 양도로서 자기가 이렇게 권리를 받아놓고 남한테 다시 불법적으로 양도해서 받은 돈이 있는 거예요. 이 권리의 양도로서 발생한 이 모든 부정축제액을 환수하고 매매 계약 및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그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귀속 은행 주식은 그러니까 은행 주식은 이를 국가에 환수하고 계약금 및 불입된 주금은 이를 환부하되 동액의 벌과금을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은행 주식은 다 국가가 환수해서 국유 재산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정 축제 환수 절차법도 뭐 제가 자세히 읽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 주식은 다 국유 재산으로 만든다. 이걸 확정하는 이제 법안을 만든 거예요. 은행을 국유화한다. 야,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엄청난 발상이네요.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정권이 일어나서 민간은행을 다 국유화한다. 다 도둑놈들이라서 그러면은 이게 엄청난 일인 건데 당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정부가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사정권이 모든 것 자금줄을 틀어주겠다. 꼼짝 말아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군요. 그래서 이런 관련 법령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박정희 군사정부는 그 민간은행을 다 국유 재산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돈줄기, 돈이 흘러가는 줄기를 정부가 탁 틀어지고 누구한테 흘려줄까? 이것을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화폐로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화폐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돈줄기를 정부가 틀어졌으니 경제 권력을 사실상 정부가 완전하게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군요. 게다가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업이 대규모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금융시장, 은행이든 사채든 거기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돈줄을 이제 정부가 탁 틀어쥐었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봐야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은행을 반을 갖고 있어갖고는 든든하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병철 씨가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다 뺏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그래서 사실 이병철 씨가 박정희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서로 야합을 해서 혜택을 보긴 했으나 나중에 이제 한국 비료도 빼앗기고. 그렇죠. 뭐 이래저래 하여튼 삥이 뜯겼다 생각했는지. 그때 찰떡궁합은 사실은 박정희와 정주영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확 컸잖아요, 사실. 그렇죠. 온갖 토목 산업을 하니까 삼성은 건설은 없었으니까. 그렇죠. 현대에 지금 11위까지도 보면
현대가 없었는데 없었는데 박정희도 많이 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정주영 씨가 없네. 그러니까 그때 정주영 씨는 저 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싸바싸바를 잘한 거지. 뭔가 운대가 잘 맞아서.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 박정희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기업인들은 반면 또 이제 박정희 정부는 어쨌건 자신들이 이 은행을 틀어지곤 있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재벌들의 협조가 없으면은 어렵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인들이 어쨌건 뭔가 경제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고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완전 척져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더 혼란만 오고 자칫 자신들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셈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을 틀어진 것으로 재벌을 길들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면 그것이 결국에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될 것이다. 그렇군요. 이런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부정축제 기업인들을 처벌은 농쳐준 거예요. 농쳐주고. 결국은 야합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겁준 다음에 겁주고 어느 정도 삥 뜯은 다음에 그래도 뭐 당신들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은 나와바리를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가게를부터 살려놔야지 삥을 계속 뜯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상으로 나갈 이 사람들이 무슨 혁명가들도 아닌 거고. 그래요. 그러고는 이 가게가 있어야지만 주위에 사람들도 먹고 사니까. 다만 내가 보수란 건 잊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참 박정희나 이 후세타 세력이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걸 최우선에 건 것은 일종의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한테 보내는 시그널, 재벌들한테 보내는 이 시그널을 이병철도 딱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병철이 또 저는 했던 그 얘기 중에 미군이 있으니까 적화는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진보적인 변화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보수 세력이 재계나 정계 모든 사람들이 이 미군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기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그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아무튼 아이고 잠깐만 원고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그래서 이제 정경련의 전신이었던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때 결성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됐던 기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박정희 군사정부에 절대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이 이병철 씨가 이제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대장으로 이병철이 딱 들어가서 우리는 정부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준비를 할 딸랑이가 돼 있습니다. 풀어줘서 고마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래야지 또 은행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과천선했으니까 선도부실에 학생부실에 끌려가갖고 좀 맞고 반성문 쓰고 나왔으니까 나와서 우리가 선도부 할게요. 그렇죠. 그런 격인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금융을 틀어쥐었는데 단순히 이제 이때 박정희 정부가 했던 조치는 민간은행을 국유화하는 조치에서만 끝나진 않았어요. 이듬해인 1962년 5월에 한국은행법과 그리고 일반 은행에 관련된 그냥 은행법을 두 가지를 이렇게 개정을 해서 정부가 이 금융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겨우실 거고 좀 그 줄기만 말씀을 드리면 1950년대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지금도 이제 금통위가 있잖아요. 한국은행에 당시도 이제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가 일반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이라든지 뭐 금융기관 감독, 금융행정, 외환관리 같은 것을 이제 다 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국은행법을 다 바꾸면서 이제 어떻게 바꾼 거냐면 바로 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원래 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은요, 정부가 선출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런 사실 이제 그 50년대에는 한국은행 총재 정도만을 이제 행정부에서 어떻게 좀 한 거고 나머지는 다 그 한국은행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제 선임이 되는 그런 거였어요. 어느 정도의 독립성은 물론 그렇다고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왜냐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위원들까지도 다 행정부에서 사실상 선출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색으로 만들 수 있게 이제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 한국은행의 그런 어떤 예산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다 재무부 심사를 받게 한 거예요. 행정부인 재무부의 심사를 받게 하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행정부 부처에 재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식으로. 이거는 정말 사회주의 정책이고, 그렇죠. 제도적으로 보면은 네. 또 그 약간 삐딱하게 뜨면은 돈줄을 아주 제도적으로 지들이 틀어주겠다. 틀어주겠다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그 정책적으로는 그런데 제도와 확실히 사람과 괴리가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건 이렇게 그 기존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갖다가 약화시키고 행정부 쪽이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관장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꿨어요. 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게다가 은행은 지금 뭐 사실 국유은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법도 다 정부가 다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서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네. 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융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제도까지 정비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부가 돈줄을 틀어진 후에 이 돈줄이 다 어디로 갔느냐를 이제 살펴보면 네. 1960년대 말에 이 정부가 장악한 금융기관 대출금 총액 중에서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대기업, 재벌들한테 대출된 금액이 전체 대출금의 70%가 넘나들 정도의 대규모 자금이 갔어요. 와.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네. 은행 갖고 있던 것 중에 70%를 다 재벌들한테 돈을 갖다 퍼준 거죠. 와. 그리고 이제 퍼주면서 정치 자금을 좀 받고 그렇겠죠. 그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의 야합이 확실하게 이제 결성이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그 당시 금리 수준을 보면요. 이자. 네. 1965년부터 70년까지 일반 은행 대출 금리는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비싸긴 한데 어쨌건 일반 은행 대출 금리가 24에서 26%였는데 네. 당시 사채 금리는 50%에서 60%였어요. 와, 대단하다. 그 5부 6부라는 얘기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출 지상주의였으니까 수출 자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리 대출이었어요. 6%에서 6.5%. 그러니 네. 은행에서 대기업한테 이런 자금을 준다는 것은 이런 이율로 네. 6에서 6% 빌려주고서 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 재벌들이 돌려도. 수출 안 하고 네. 이거를 사채로 돌려도 돈을 엄청 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돌렸죠. 그리고 아.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승만 정부 때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아. 다 붙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이게 이제 그 군사 정부가 어쨌건 들어서면서 이 확실한 개혁성이 있다기보다는 네.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타협과 야합 여기에 더 능하다 보니 이제 나라가 정확히 가야 될 곳으로 간다기보다는 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만 때는 어수선하게 서로 그 상부상조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체계를 잡아서 그렇죠. 화끈하게 정리해서 계통을 잡아갖고 네. 보스가 확실히 존재하면서 군대식이죠. 예, 군대식으로 해먹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군요. 그런 거죠. 예. 아이고 참.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정부는 은행을 틀어지게 됐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당시 이제 그 재벌들은 은행 주식을 정부한테 쉽게 얘기하면 다 갖다 바치면서 면죄부를 받은 형태가 됐는데 거기에서만 끝난 건 아니었어요. 부쟁 축제액은 은행 주식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더 많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액수를 납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공장을 재벌들이 건설을 하고 네. 그 주식을 국가에다가 이제 기부 체납, 납부하는 형태로 이제 취한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이병철의 자서전 호암자전에 자세히 나와 있더군요. 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박 의장을 두 번째로 만나 경제인들에게 벌금 대신 공장을 건설케 하여 그 주식을 정부에 납부케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그렇게 하면 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시간 여유가 생기고 정부는 그때 가서 과연 국가에 해를 끼쳤는가, 국가에 이바지했는가를 다시 평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박 의장은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날과 같은 말을 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을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정치일 뿐더러 경제인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여야만 경제건설은 가능하다고 나는 거듭 강조하였다. 이때에는 국가재건회의 의장인 장도영 씨는 구속되고 박 부의장이 의장이 되어 있었다. 나의 제안은 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투자명령이라는 법령으로 실현되었다.
이 투자 명령에 따라 경제인들은 기간산업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예. 방금 읽어주신 것처럼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당장 돈 내는 거 부담되니까 네.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이렇게 공장 지어가지고 납부할 테니 좀 미뤄달라. 그리고 이제 미룬 거고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건 이 경제인들과 대립을 지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타협을 봐야 되는데 모양새도 좋고 여론도 무마하면서 네. 타협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묘하게 이런 식으로 처벌을 안 하고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얘들이 기업을 지어서 공장을 지어서 정부에 기부 체납하게 되면 경제도 발전하고 부정 축제액도 환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묘한 타협 지점을 이제 네. 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이병철 씨의 제안이 받아들여져가지고 이 부정 축제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 관련 법안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법령에 근거해서 이 공장 건설을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부정축제자가 총 18명이었다고 합니다. 18명? 예. 네. 그래서 이제 부정축제자 중에는 예를 들어서 김성룡 씨나 함창희가 씨 같은 경우는 공장 건설 해당자로 이렇게 승인이 안 나가지고 아이고. 결국 이제 부정축제 통고액을 그냥 강제 징수를 당했다고 해요. 막판에 이 로비가 좀 대열에서 약했나? 막판에 이 콩고물의 대열에서 네. 여지없이 떨어지는군요. 사다리에서 떨어졌나 봅니다. 네. 이때 사실 그 호남 출신 영남 출신 기업인들이 좀 뜨고 네. 북에서 내려왔다 함경도 출신 기업인들이 쫄딱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12위, 2위 보면은 네. 이정림, 네. 대한양회, 개풍상사가 있어요. 개풍은 개풍군. 예. 북한 아닙니까? 그 이분이 이북에서 온 분이구나.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명칭에서 보면은 네. 그런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박정희라는 사람들은 다 또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왜냐면 네. 그 장도영 네. 이분도 북쪽 출신이에요. 이북 그럴걸요? 아님 말고인데 네. 백선엽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이 모두 서북 출신이에요. 평양 출신인데 이분들이 뭐 백선엽 같은 경우는 박정희 목숨을 구해줬기 때문에 구해줬잖아요. 남노동 때 네. 이때 백선엽, 백인엽 형제는 승승장구. 예, 뭐 박정희 정권에서 장관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백선엽은 뭐 그렇게 해서 했지만 그래도 박정희 손아귀 안에 있었고요. 예. 이때 이제 서북 계열들이 예. 한국 전쟁 때나 이때까지는 상당히 승승장구를 하다가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경제계도 이제 TK계가 예. 본격적으로 예. 장악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그때 이제 무슨 사실은 이 부정축제위원회 안에서 또 비리 사건이 터졌는데 네네. 그게 그 함경도 출신 쪽 사람들을 좀 잘 그쪽으로 이제 로비가 뭐 하다가 그게 이제 드러나면서 그쪽이 다 찌그러지게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일부러 리크 시킨 게 아닐까 일부러 흘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평안도, 함경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네. 이렇게 납부를 하게 법도 만들어지긴 했으나 사실 이게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잘 못 됐어요. 왜냐하면 네. 공장을 건설하려면은 사실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시 이제 경제 상황이 국내나 국외에서 이 자본을 끌어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는 당시에 백남일, 이 택창 방직 사장이었던 백남일이나 대왕건설 사장 이용범, 뭐 김영주, 김진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이제 또 하라고 했는데 공장 건설 지으라고 했는데 이제 1차 불입금부터 납부를 못한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취소되고 그래서 이제 강제로 또 총고액을 징수당했고 뭐 이정림, 남궁련, 이양구, 설경동 같은 사람한테는 제철회사를 지으라고. 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1962년 12월에 공장 건설이 취소됐어요. 이병철이나 김지택, 정재호 같은 사람한테는 비료 공장 좀 지으라고. 비료도 너무 이게 우리가 수입한다고. 네네. 그랬는데 이것도 취소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줄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차질이 일어난 겁니다. 돈을 끌어오질 못했군요. 그렇죠. 네.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네. 당시 이제 군사정부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화폐개혁까지 했는데 그것도 이제 나가리 되고. 네. 미국은 또 이제 막 압력 넣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압박이 오다 보니까 이 대기업 이 재벌들이라고 그러다랑도 손을 잡아서 얘들을 견인해야지 우리가 네. 이 어려움을 돌파하겠구나라는 아마 궁여지책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군대 정신, 군인 정신, 즉
깐다. 예. 갖고서는 안 되는. 예. 까라면 까더라도 먹으면서 까야 되는데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예. 예. 뭐 그렇다고 군바리를 동원해서도 안 되는 거, 동원한다라도 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 이것은. 그렇죠. 그 와중에 자기들도 챙겨야 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당시는 자본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하나 눈여겨볼 만한 사실이 뭐냐면 당시 이렇게 박정희 정부가 투자 명령을 내려서 부정축제자들한테 지으라고 하는 공장들이 가만히 보면 경공업이 아니라 비료, 전기, 제철, 화학섬유, 세멘트 같은 중화공업이네요. 중화공업 부분이라는 점이 네.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그 당시 선진국들이 네. 이 중화공업이 대세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나 다 선진국이 되길 원하잖아요. 예. 좌든 우든 간에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 성향과는.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가 잘 되고 뭔가 좀 경제가 발전하는 맛이 있으려면 이 경공업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중화공업, 공업화를 이루어야지 되는 네. 것이다. 이런 네.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군요. 다만 공업화를 왜 추진을 못하냐? 자본과 여력이 없으니까 네.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당시 이 공업화에 대한 갈망은 이병철 씨가 당시 1963년에 한국일보에 기고했던 이 유명한 글이죠. 우리가 잘 사는 길. 우리가 잘 사는 길. 예, 이것에서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그 일부를 제가 좀 발췌해 왔는데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 우리가 잘 사는 길 1963년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이때 매우 큰 신문사였어요. 지금 같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찌그러져 있죠. 예, 찌그러졌지만 그때는 아주 컸죠. 경제발전사의 고전적인 코스를 따른다면 먼저 농업을 발달시켜 자본과 시장을 키운다. 그리고 수공업, 경공업을 일으키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점차로 중공업, 대공업 내지 중공업으로 발전해 나감이 여기서 점차로 중공업은 가운데 중자고 중간 규모의 기업. 예, 처음에 점차로 중공업 가운데 중자고 대공업 내지 중공업 여기 중공업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렇죠, 예. 으로 발전해 나감이 정책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1770년대 영국 산업혁명 이전으로 되돌아가서 약 200년 전의 코스를 하나하나 밟아 내려올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 우리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비약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도저히 우리의 빈곤이나 산업구조의 낙후성을 극복할 수 없다. 우리는 과감하게 그 순서를 바꾸어 대기업에서부터 출발하여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는 방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본은 농업 인구가 총 인구의 31%를 차지하지만 GNP상의 농업 생산액은 17%에 불과하며 세계에서 농업국으로 널리 알려진 덴마크도 역시 17%로 농민의 다수가 공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완전히 공업화한 미국과 서독은 GNP상의 농업 생산의 비율이 각기 4%와 7%로 장차 농업이 확대된 국민 경제에서 차지할 위치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을 구제하는 길은 오히려 과감한 외자 도입에 의한 공업화를 통해서만 가능함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당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카먼 센스라고 해야 될까? 상식.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대다수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로 선진국들 입장에서 후진국을 볼 때는 또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니들은 지금 자본도 없는데 니들이 어떻게 제철해서 만들고 하려고 하냐. 사실 미국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니들은 니들 수준에 맞게 경공업이나 농업 같은 걸 발전시켜서 수출해서 우선 자본부터 모아라. 또는 예. 그렇게 해야지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우리가 팔아먹고 예. 니들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산업의 그 뒷배 그렇죠. 네, 그거 아니냐. 더러운 일은 니들이 하고. 그래. 그리고 지금 뭐 이병철 씨 이 글도 보니까 즉 야, 우리 공장 돌리려면은 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예. 다들 저 농사나 짓고 있으면 어떻게 그 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을 축소시킴으로써 그 남는 인력을 가지고 예. 싸게 우리가 부려먹겠다. 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하는 게 이 당시에 이제 노동 착취 현황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 얘기로 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박정희 정부와 재벌, 대기업의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 방향과 향후 재벌 체제의 공고화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네. 1950년대의 대기업들이 이전에 그 이승만 정부 똥꼬를 빨면서 네. 이렇게 성장해 왔듯이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과도
역시 똥꼬를 빨면서 그 금융적 지원과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대신 이제 정부가 원하는 분야의 어떤 그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면서 은밀하게 뒤로 또 정치 자금을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네, 이제 자신들의 그렇군요.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굳힐 수 있었습니다. 네네네.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제 결국에 재벌들에게 거름 주고 물 뿌려가지고 잘 자라게 만든 것은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결국 그 이런 재벌 체제의 출발점이 그 부정 축제자 처리 문제였다는 거. 이건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참. 오늘 너무 일찍 내용이 끝났나요? 괜찮습니다. 이병철 씨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그 무슨 소명의식 같은 거를 느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가려져 있는 그런 뒷면 이런 걸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그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관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말을 100% 믿는 것은 위험하죠.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등골 빼먹히는 일이 것이죠. 아니 그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벌겠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사업 보국, 그렇죠. 사업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킨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최우선은 돈을 벌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살자고 하는 일이죠. 예, 그런 거죠.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결국에 공돌이, 공순이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고, 네. 그 상황을 제가 그 생생한 과정을 다음 주에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 가슴 아픈 일인데,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에서나 공업화의 초기에 특히 심했었던, 칼 막스도 결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세계 공장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영국 노동자들의 그런 비참한 그런 실태를 보면서 자본론을 집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동북지방에서 그 수도권, 즉 그 도쿄 인근에 어디나 그 공업화의 초창기에는 수도권에 공장이 있으니까 심지어 도심에 있으니까 우리도 영등포 구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바깥으로 밀려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그 공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동북지방에서 거기는 예나 지금이나 뭐라 그러나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딸들이 그 고갯길을 넘어와서 방직공장, 방직공장에서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입 하나 벌려고 와서 돈 못 먹고 못 자면서 송금해서 부모님과 그 동생들 건사하고 자기는 거기서 나날이 시들어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서 뭐 병을 걸려서 귀향을 하기도 하고 안 된 케이스는 객지에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수많은 희생들을 바탕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도 위험한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그 제가 뭐 나중에 한번 다루기도 할 텐데 그 파독 광부라든지 파독 간호사들 사실 그 보면 독일에서 그 외채를 얻으려고 인질로 갔다가 이제 딱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광부와 간호사의 임금을 다 그걸 건 거예요. 담보로 걸어가지고. 담보로. 맞습니다. 맞아요. 그걸 인신매매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한 건데. 그러니까 막 하여튼 제가 전에 그 독일 마을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저도 한번 자료를 구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파독 뭐 무슨 50년사라는 책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인 얘기를 알고 싶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참 그렇게 그 기층 서민들이 열심히 일한 그 성과들이 결국엔 재벌들한테만 다 간 것 같아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파독 광부들 간호사들을 그 박정희가 방문했다가 그 간호사들 앞에서 광부 앞에서 말을 잊지 못하고 우니까 나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우니까 독일 대통령이 자 돈을 빌려주겠소 가서 나라를 일으키시오 라고 했다는 이런 감동적인 일화 이것이 구라다. 구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구라다. 그런 거 없다. 뭐 이런 거고 어쨌든 그 인력들을 고급 인력들을 담보로 해서 그런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고 또 베트남전에 가서 우리 기술자들과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군 현대화만 시킨 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오고 뭐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이 실제로 그것을 담당하더라도 그 부분들은 그러는 것지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라던가, 어떻게 보면 진짜. 예, 먹고 살기 위해서라던가, 입 하나 덜기 위해서라던가, 예. 또는 개 중에는 사명감을 갖고 예. 공산을 막아야 되겠다는 정의감,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가장 말단에서 예. 수많은 톱니바퀴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성과는 무조건 재벌들이나 이게 모두 박정희 덕분이래. 예. 이렇게 억울한 적이 어딨어요. 재벌들한테는 박정희 덕분이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면, 그러니까 재벌들은 박정희 때문에 부자가 된 게 맞으니까 네네. 재벌 찬양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이 재벌들이 소유한 미디어 폭풍에 의해서 전 국민한테 가니까 그것에 의해서 국민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박정희 때문에 재벌이 득세한 건 맞는데 국민들도 잘 살게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일부 얻은 혜택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제 그 노동 현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상 그 거의 뭐 전쟁의 총알바지 수준으로 아주 열악했거든요. 네. 예. 사실 그 정부가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라고 하면은 노동법이라든지 그 최종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재벌들 뒤봐주는 제도만 싹 만들어 놓고는 그 이상으로 나가지는 않는 것은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이 한 얘기를 예. 또 남이 쓴 글을 읽고 듣다 보면은 이게 내 얘기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재벌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먹고 사는 거다. 예. 박정희가 경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했다라는 예. 것의 허와시를 예.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임승수의 좌변기는 그 학술적으로 예.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학술적으로라고 하면 좀 민망하고 그냥 열심히 조사해서 이 정도면 학술적이죠. 우리가 무슨 강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학술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그렇지. 아닙니까? 예. 근데 안경이 네. 굉장히 멋있는 걸로 바뀌셨어요. 잘 어울리세요. 이거요? 예. 아 실은 지금 안경을 고쳐야 돼 갖고 그걸 갖다 뒀는데 예.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잘 어울리세요. 이건 꼭 일제시대 사람 같잖아요. 아 근데 훨씬 이미지가 스마트해 보이시고 진짜 잘 어울리세요. 아 저는 가수이기 때문에 예. 좀 아트하게 보여야지 스마트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SM이 없어야 되는군요 거기에. 그럼요. 예. 예, 오늘 저 임승수의 좌변기 제목이 박정희 정부 재벌가 한 배에 타다. 처음에 섯을 퍼렇게 재벌을 휘어잡으려고 또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다시금 재벌과 야합을 하던가. 네, 재벌은 주인이 바뀐 그곳에서 어떻게 도태될 사람들은 도태가 되고 줄 잡을 사람은 줄 잡았고 어떻게 재계가 재편이 되는가.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함경도는 가고. 그렇죠. 서부 평안도 함경도는 가고 TK가 뜨는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자, 오늘 임승수의 좌변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